자, 수업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문제부터 풀 거예요. 문제부터 풀고, 왜냐하면 내용을 지금 지루하게 무슨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선생님들이 풀면서 제 설명을 드릴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문제를 풀 때 집중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막 퀘스천, 의문을 막 가지게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집중해서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용을 쭉 정리하면 이미 공부가 엄청 된 상태에서 내용을 보기 때문에 시간도 좀 절약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의 공부도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 아까 내용 정리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있잖아요. 내용 정리 그 다음에 보고요. 자, 요거 문제 풀고 요거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요거 유아교육 사상과 백지 쓰기 있잖아요. 사상 쪽 이제 백지 쓰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자, 오늘은 요 이제 앞부분은요. 평가를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평가 부분을. 근데 이제 평가가 예전에 이제 양적인 평가 중심에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 뭐 그런 평가를 쭉 해오다가 요즘에는 이제 주관적인 평가 그다음에 이제 교사가 판단하는 평가 뭐 이런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놀이 관찰 선생님 관찰하고 기록한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하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한번 모아봤어요. 그러면 평가의 흐름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것도 아실 수 있고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어떤 평가를 묻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한목에 모아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가는 김교사의 관찰 일지 양식이고 다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그런 이제 나는 또 평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가 부분은 이제 관찰 일지 양식, 관찰 일지니까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옛날 그런 평가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례인데 가하고 나하고 좀 많이 달라요. 사실 보시면. 자,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많이 다르구나. 가는 옛날 그리고 나는 이제 요즘. 근데 둘 다 요즘 써도 되지만은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은 가밖에 없었어요. 나는 없었다고요. 자, 보시면 1번. 가에 제시된 김 교사의 두 가지 관찰 일지 양식에서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의 장단점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하려면 동그라미 1은 뭔지, 동그라미 2는 뭔지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동그라미 1은 사실 요건 이제 표본식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일화 기록이라고도 봐도 뭐 크게 오답은 아니지만은 요거는 이제 일화 기록에 그럼 단점을 쓰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일화 기록이라기보다는 표본식 기술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위에 이제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추론, 해석, 요약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표본식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그 놀이 치료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이제 표본식 기술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마다 이제 놀이 치료실 이런 거 많이 갖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다른 교수들이 또 했던 적도 있어요. 놀이 치료가 이제 뭐 되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고요. 왜 그 바깥에서 생각하기에는 뭐 여교수가 엄청 폼 잡고 막 굉장히 럭셔리하게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교수들의 삶이라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전문성을 쌓아가야 되고 쉬운 일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놀이 연구, 아동 연구 하려면 애들한테 얻어맞고 막 그래요. 그래서 놀이 치료실에 이제 애들하고 있다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맞아요. 뭐 이런데도 맞고 막 많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찰 기록을 막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관찰 기록을 쫙 다 쓰는 거예요. 거의 이제 그 비디오 틀어놓고 녹화하면서 막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게 표본식 기술이에요.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얘가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을 했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적는 그런 평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 평가는.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추론 및 해석, 요약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1시간 써도 막 한 10장, 20장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쓴 거를 그대로 다 모아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요약이나 추론, 해석 이런 걸 좀 해놔야 나중에 보기가 좀 쉬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양식을 줄여놨지만 표본식 기술로 이제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표본식 기술의 장점은 그냥 뭐 이제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쓰면 되거든요. 장점은 굉장히 쉽다. 누구나 보고 그냥 쓸 수 있다. 이거고 단점은 너무 힘들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쓰긴 좀 어려우니까 여러 명을 관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김교사의 관찰 일지 양식은 4점 척도로 이렇게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깨끗이 정리한다까지 해서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뭐 여기까지 이르는 그런 이제 4단계 척도기 때문에 요건 평정 척도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정 척도법은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기록보다 훨씬 간단해요. 체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요 체크하는 항목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표본식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본식 기술은 여기다가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한다 이런 얘기예요. 표본식 기술을 엄청 구체적으로 막 세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상세하게 이야기식으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진짜 상세하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일화 기록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훨씬 보다 자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 비교가 안 돼요. 막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전문가한테 또 보여줘요. 여러 명이 같이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정신치료 이런 데서 많이 써요. 장점은 뭐 그냥 필기 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지만 사실은 보통 전문가가 보기는 합니다. 단점은 시간이 뭐 너무 많이 걸리고 한 번 해보면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화기록법 보시면은 자, 사실 일화 기록은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해봤자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굳이 추론 및 해석 요약까지는 필요 없어요. 성격에 따라서는 꼭 써야겠다 이러면 쓰겠지만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가 지금 의사소통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좀 쓰고 그다음에 얘가 의사소통 어떻게 하나 또 걔 거 쓰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화 기록하고 이제 비슷하니까 일화 기록까지 같이 보시면은 자, 일화 기록도 역시 언제 어디서나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된다 뭐 이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자, 장점은 요게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이제 빨리 그냥 딱딱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단점은 교사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썼지만 왜냐하면 지금 교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장면 자체가 되게 교사의 주관성이 이미 개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쓰는 방법은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정척도법이에요. 지금 좀 전에 봤던 거. 자, 평정척도법은 자, 일단 발생 빈도를 기록하기 위해서 행동 목록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행동 목록표,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수량화 해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항목에 얘는 5점, 얘는 4점 이러면 5점이 내가 더 잘했네.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점은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뭐 아까 일화 기록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쉽습니다. 자, 단점은 여기 척도 개발을 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시간 표집하고 사건 표집. 그죠? 시간 표집하고 사건 표집 오늘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자, 시간 표집과 사건 표집까지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간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관찰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얘의 행동 패턴이 어떤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관찰 행동을 미리 정해야 됩니다.
관찰 행동을 미리 선정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이제 놀이 발달 단계가 어떤 거지? 놀이 행동 특성이 어떤 거지? 혼자 놀이 하나, 병행 놀이 하나, 뭐 연합 놀이 하나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일정한 시간을 두고 1시간이면 1시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두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모든 아이들을 다 얘 10분, 얘 10분, 얘 10분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1분 관찰하다가 10초, 1분 관찰하다가 10초 이렇게 1분 은주, 은영이, 진영이 이런 식으로 유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하면서 보는 방법이에요. 자, 요게 이제 시간표지법이고요. 자, 시간표지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찰의 한 방법입니다. 한번 이렇게 쫙 보면서 이렇게 이 시간 동안에 얘가 이 정도로 한 10번 나타났으니까 얘가 선호하는 방식은 혼자 놀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방식이에요. 자, 시간표지법의 한계는 자주 일어나는 행동 연구에만 적합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행동이라야 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한 번도 안 하면 그거는 시간표집으로 연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시간표지법은 관찰이 가능한 외적인 행동에만 가능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안 돼요. 정신기능 이런 거 안 되고 겉으로 딱 보이는 것이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내적 행동이라든지 정신기능 뭐 이런 것들, 사고기능 이런 것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고기능을 측정하고 싶으면은 이제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시간표지법이고, 그 다음에 사건표지법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시간표집하고 사건표집은 굉장히 비슷한데, 자, 사건표지법은 단순히 어떤 행동의 발생 유무만을 관찰하기보다는 사실은 행동의 순서, 이런 것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건표지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발생 유무도 이제 체크를 해요. ABC 사건 표지법 같은 경우에 행동의 순서를 알 수 있지만은, 그죠? 요거, 빈도 사건 표집 같은 경우는 발생 유무만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 놓은 건데, 빈도 사건 표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건 표집인지 시간 표집인지 알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 행동이나 사건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행동이 나타났을 때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사건표지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사건표지법은 시간을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죠? 하루 종일 기다려서 얘가 한 번 했어, 두 번 했어. 이런 거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여기 사건표지법을 하는 겁니다. 자, 사건표집의 방법은 어떤 행동이나 그 사건 자체가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관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자,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사건이 명확하게 조작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조작적 정의가 필요해요. 시간표집, 사건표집 뭐 이런 것들은 조작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사건을 굉장히 명확하게, 이거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셀 수 있는 형태로 행동적인 특성으로 뚜렷하게 정의해야 돼요. 뚜렷하게 두드러지게 눈으로 셀 수 있게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조작적 정의입니다. 자, 관찰하려는 행동을 분명하게 규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이런 행동을 관찰할 건지를 명확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정보를 기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세부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요게 선생님들께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PDF로 나중에 이렇게 띄워보시면은,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책을 그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붙여드린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시간 표집하고 빈도사건 표집법,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막 나오면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뚜렷하게 대조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시간 표집법은 보시면은, 자, 얘가 지금 블록 쌓기의 단계 있잖아요. 블록 쌓기의 단계를 보는데, 얘 이제 애를 본 거예요. 한 명을 봤는데 얘를 뭐 5분 단위 5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관찰을 했더니 얘는 5단계가 굉장히 5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얘는. 그렇죠? 그래서 한 5분에 한 번씩 관찰해서 얘를 봤어요. 삥삥 돌아가면서 애들을 돌아가면서 5분에 한 번씩 관찰을 해봤더니 얘는 요 단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했는지도 이제 좀 사례를 쓰는 거죠. 그럼 얘는 5단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블록 쌓기는 사실은 얘가 앞에 다른 단계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5단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가 같이 걸쳐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얘가 분류하는 방법. 단순 분류, 복합 분류, 뭐 유목화 이런 거를 본 거예요. 자, 이런 거는 갑자기 바뀌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시간이 걸려서 애들이 발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얘가 뭐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지 색깔별로, 모양별로, 크기에 따라서 속성별로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는데, 색깔, 모양, 크기는 애들이 빨리빨리 분류해요. 근데 나름대로 다른 속성을 정해주면 잘 못하죠. 다른 속성을 정해주면 잘 못해요. 눈에 두드러지는 색깔, 모양, 크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속성을 또 정해주면은 이게 얘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좀 봤을 때는 얘는 이제 낙엽은 또 이제 잘 분류를 하는데 블록은 잘 분류를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의 어떤 그 학업적인 거, 인지적인 발달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빈도 사건 표집을 많이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올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빈도 사건, 시간 표집 뭐 이런 게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되게 헷갈려 하셨었거든요. 그 기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기출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수험생 선생님들이 엄청 헷갈려 했어요.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막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오면은 좀 헷갈릴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시간 조건이 있으면은 시간 표집, 시간 조건이 없으면 사건 표집,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90%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10% 정도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90% 정도는 그렇게 보면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하실게요. 나는 김 교사가 운영 요소별로 교육과정 운영평가를 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 이 평가는 유아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일체화된 사례입니다. 나에 나타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의 사례 한 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요즘에 평가한 거예요. 요즘에. 자, 보시면은 내용, 보통 이제 요거 진짜로 유치원에서 요런 형식을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진짜로 유치원에서 내용, 목표, 교수 원리 평가 이렇게 해서 지금 오른쪽에 써 있는 평가 내용 있죠. 요즘에 유치원에서 평가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훨씬 길죠. A4 몇 장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주 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할 때 요새는 어때요? 그 유아평가도 그렇고 교육과정 운영 평가도 그렇고 쭉 가르치고 수업 목표를 세우고, 예전에는 수업 목표를 세우고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하고 요게 딱딱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계획 세우는 단계, 수업하는 단계, 평가하는 단계, 이게 다 섞여져 있어요. 심지어는 유아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유치원에서 생활을 지금 수업 시간에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뭐 전체를 보면서 얘를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평가적인 의미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이게 딱딱딱딱 나눠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의 평가는 이게 다 엮여져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 지금 나에 나와 있는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가가 분절적으로 목표 세우고 수업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다 합쳐져 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보시고 왜 이게 지금 합쳐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왜 낼까요? 선생님들은 나중에 유치원에 가시면 목표를 딱 세우고 수업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런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이제 유치원에 가시면 바뀌었어요. 평가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수업하고 목표 세우고 평가하고 이게 계속 같이 이루어져요. 우리 수업 계획안도 먼저 짜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완성되잖아요. 평가도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뭐 제가 혼자서 방에 앉아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많은 유아교육과정 책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해설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해설 보시면 먼저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자, 선생님이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하긴 했어요. 자, 교사가 일단 수업을 실행하잖아요. 수업을 실행할 때 관찰 평가하면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타일러식의 그런 수업은 목표를 세우잖아요. 목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화하고 내용을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업을 합니다. 이거를 해서 수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평가는 제일 끝에 이렇게 앞에 거를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평가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시험을 새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절차를 거치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교사가 수업을 할 때 애들을 계속 수업 시간 내내 관찰하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비고츠키의 역동적인 평가,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 시간을 따로 주는 게 아니고 계속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그냥 일상생활 중에 계속 선생님 평가하고 그걸 반영해서 계획을 수정해갖고 얘한테 놀잇감 뭐 딴 거 주고 이게 수업이랑 평가랑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교사가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 방법 이런 것들을 수업 내에 포함시켜가지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반 유아가 좀 친구 관계가 어떤지 이거를 좀 보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반 누구를 친구 관계를 막 좀 좋게 해주고 싶어요. 얘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친구 관계가 좋아질 만한 활동을 우리 이런 거 해볼까?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막 관찰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얘가 부족한 점은 이거니까 너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래? 지도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얘의 사회관계를 향상시키고 싶어가지고 좀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목표를 수정해서 얘 지도도 하고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비고츠키의 역동적인 평가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보면서 비계를 제공해주고 얘의 근접 발달 영역은 어떤 거지? 이거 평가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목표를 그러면 얘는 지금 목표를 바꿔야겠네?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또 수업도 해주고 이게 다 동시에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가와 수업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뭐 요즘 교육과정 책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틀을 만들고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59개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걸 다 이해하고 반영할 줄 알아야 돼요. 교육과정을 읽고 선생님들이 해석하고 59개 내용을 해석하고 그 경험의 실제라든지 내용의 이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진짜 놀이, 활동, 일상생활 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를 수업하고 수업을 또 교육과정을 또 해석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그러면 이것만 연결돼 있냐? 이거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평가는 어떻게? 관찰, 유아들이 수업하는 거, 유아들이 행동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다 기록하잖아요. 관찰 기록하잖아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얘의 학습 상태는 어디에 도달해 있는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기록하는 거예요. 놀이, 활동, 일상생활 속에서 얘가 지금 어떤 성장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갖고 결국은 생활기록부에 작성을 하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위에 있는 지금 1번, 2번이 다른 평가 방식인데, 자, 가에 있는 것은 예전에 누리과정에서는 애들을 평가하고 생활기록부에 쓸 때 요런 거를 다 평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평가 기록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생활 주제나 이런 걸 가지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뭐 이런 관찰일지 이런 걸 써가지고 있잖아요. 평가를 해갖고 기록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게 싹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수업 시간 내내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이나 뭐 활동 뭐 이런 계속 써가지고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해 놓은 결과가 나예요, 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자, 그럼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수업 내용을 정할 때도 선생님이 막 미리 목표를 만들고 생활 주제에서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고 놀이를 반영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요 비슷한 문제는 우리 전에도 풀어봤어요. 근데 문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며칠 전에 이 문제 풀어봤어요. 며칠 전에 이 문제를 풀었는데 내용은 비슷한데 문제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똑같은 이 나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수업 내용을 정할 때 놀이를 반영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애들의 근접 발달 영역이나 이런 게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수업 내용도 정하고 목표도 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어떻게 평가를 했죠? 여기서 놀이 과정을 기록하면서 평가했어요.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자, 오늘은 평가해야지 이러면서 오늘 뭐 활동시키고 10초에 한 번씩 막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일상생활 중에서 맨날 평가를 한 거예요. 기록하면서.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교육과정 운영 평가 요 일체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과정 목표 세우는 거, 수업, 평가, 그죠? 그 다음에 기록, 아이들의 놀이를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순서가 정해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의 활동을 봐가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들 해시리 책 읽어보면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시리 책,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에서도 선생님들이 놀이 기록한 거, 평가한 거, 이런 거 써있는 거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은 매우 다른 평가의 사례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가는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평가한 기록이에요. 동그라미 1에다가 이 평가 방법을 쓰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장단점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평가는 뭡니까? 자, 이 평가는 사실 사건표지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표지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범주를 나눠가지고 어떤 단계가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간을 딱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20초간 관찰하고 10초간 기록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표지법이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위에를 빼버리면 이거는 사건표지법이에요. 그렇죠? 위에 10초에 한 번 이런 거 빼면 사건표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시간 기준이 있으면 시간표지법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혼란도 없고 좀 틀릴 확률이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시간표지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간표지법을 좀 보시면은 자 시간표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특정 행동이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렇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표집한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특정 행동이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요 빈도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빈도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시간표지법은. 자, 그래서
자, 짧은 일정한 시간 사이에 얼마나 행동이 발생하나 이거를 보는 거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자, 서술식 관찰 기록과는 달리 관찰을 하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를 잘 정해야 돼요. 사실 서술식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 저런 거 안 정하고 그냥 막 쓰잖아요. 아무것도 안 정하고 그냥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표지법은 미리 자세하게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 표집에서는 관찰을 실시하는 기준은 대체로 시간입니다. 시간 표지법에서는 기준이 시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빈도를 정하는 그런 항목들도 다 있기 때문에 시간만 기준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시간 표지법은 계획된 시간 내에 계획한 방법으로 행동을 표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은 서술적 관찰 기록처럼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것만 딱 체크하는 거예요.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근데 서술식으로 쓰는 기록들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봤던 서술식으로 쓰는 것들이 있었죠. 여기 1번에 김교사의 관찰일지 양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거는 그냥 쭉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행동도 했네?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시간표지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시간표지법의 절차를 보시면은 먼저 관찰하려고 하는 행동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시간표지법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용어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행동인지 저 행동인지 예를 들면 이게 비참의 행동인지 방관 행동인지 혼자 놀이인지 병행 놀이인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런 항목을 정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뭐 당연히 뚜렷하지. 지금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학자들이 다 구분해 놓은 거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구분을 뭔가를 뭐 유아의 폭력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 그러면은 막 헷갈리게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관찰 시간 간격 이런 것도 미리 이제 결정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이제 보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관찰 획수 이런 것도 시간 간격이 확정되면 관찰 횟수와 총 시간수 뭐 이런 것도 정해야 하고요. 자, 장점 보시면 시간의 한계가 분명하고 행동의 정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누가 봐도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뢰도, 객관도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이게 이제 양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건 부족해요. 딱딱딱 정해진 거 그거밖에 못 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빈도사건 표지법입니다. 자, 빈도사건 표지법, 사건 표지법은 이게 이제 빈도사건 표지법, 요거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기록해야 되는지 이것도 미리 미리 생각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자, 미리 어떻게 관찰지를 사용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기록해야 두어야 한다는 그런, 점은 앞에 있는 그런 시간표지법하고 같습니다. 자, 빈도사건 표지법 보시면 도표를 가지고 미리 정해진 범주에 그런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서술식 사건 표집이 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역시 빈도사건 표지법도 양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빈도사건 표지법은 보통 교수 전략, 교재 준비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많이 써요. 애들의 발달 단계가 어디에 놓여 있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많이 쓰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너무 흐려가지고 좀 선생님들 나중에 PDF로 보세요 했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동일성에 의한 분류, 유사성에 의한 분류, 재분류 이런 거 애들 잘 발달 단계별로 이렇게 막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거, 비슷한 거 그다음에 분류한 거를 또 다시 분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이게 뭐 몇 분 있다가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갈 때
이제 사건표지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편리함과 단순함, 그리고 자료를 쉽게 수량하고 분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요건 이제 ABC 사건 표집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알아낼 수 있지만 이런 빈도 사건 표지법은 원인을 알아내기에 적합하지 않고 양적인 정보만 제공한다. 뭐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평가의 방법하고 장단점을 쓸 수 있는데, 자, 이 가에 있는 것도 옛날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썼던 놀이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놀이평가를 기록할 때 얘가 혼자놀이 하나, 병행놀이 하나, 연합놀이 하나, 이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옛날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 정의를 알아야 뭐 애들 놀이를 평가하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또 나처럼 한다는 말이죠. 자, 나는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가 기록한 일일 계획안의 일부예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에 전통적인 놀이 기록의 용도를 쓰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관찰 기록에 기반한 일일 계획안의 변화와 특징 한 가지를 제시하라는 건데, 자, 동그라미 1에는 전통적으로 놀이 기록을 하는 것은 가와 같은 측정을 중심으로 해갖고 애들의 놀이를 판단했어요. 놀이 기록이 나처럼 되지 않았어요. 자,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쓰잖아요. 그럴 때 애들을 진짜 뭐 국어시험, 수학시험 이런 거 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놀이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이 평가해가지고 쓰게 돼 있거든요. 그때 놀이 기록은 가처럼 했던 거예요. 아셨죠? 얘가 지금 병행놀이 하고 있나, 혼자놀이 하고 있나, 이런 걸 봤던 거예요. 지금은 나처럼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나하고 가의 그런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평가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게 문서로 작성하기 위해서 활용했어요. 이런 평가를 했던 거는 옛날에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생활기록부 작성하려고. 그 누리과정에도 생활기록부 작성할 때 이렇게 하라고 다 나와 있었고, 생활기록부 양식도 다 바뀌었거든요. 우리 어제 정도에 생활기록부 보셨잖아요. 그렇죠? 생활기록부 양식도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유아의 특성과 학습, 성장과 발달 정도를 평가해가지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수업하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문서로 작성하기 위해서 가와 같은 평가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계획안이 달라진 게 뭐냐, 평가가 달라진 게 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유아의 계획안을 작성할 때 사진도 많이 활용해요. 옛날에 사진 많이 활용 안 했는데 요새는 사진을 되게 많이 활용해요. 그게 뭐냐 하면 유아의 지금 놀이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사가 막 이렇게 보고 체크하고 막 몇 분에 뭐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의 놀이 상황, 놀이 현장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진을 되게 많이 활용해요. 그리고 놀이 결과물 사진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합니다. 놀이 결과물 같은 거 보면서 얘 놀이 특성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사진이나 놀이 결과물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계획안 작성 이런 것들이 놀이 기록 후에 계획안 작성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획안하고 평가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수업 계획을 할 때 애들을 평가한 결과를 피드백해서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계획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3번하고 4번도 역시 옛날의 전통적인 평가, 그 다음에 요즘의 평가, 이렇게 달라진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전통적인 평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의 평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뭘 묻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자, 관찰에 기반한 일일 계획안. 요새는 관찰 기록에 근거한 일일 계획안을 세우고 있죠.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관찰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놀이의 관찰 기록 이런 것들은 계획안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관찰 기록 자체가 유아를 평가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유아의 그런 하루 일과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일화 기록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유아의 실제가 잘 안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아까 체크리스트나 이런 거 단점 보셨잖아요. 질적인 것 자세한 건 안 나타나고
빈도라든지 숫자,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고행동 그것만 딱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쓰는 이유는 유아의 놀이의 실제 배움 이런 거를 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그 밑에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혼자놀이 한 번, 뭐 병행놀이 한 번 이렇게 쓴 것 같고는 얘의 놀이가 어땠는지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새는 사진 밑에 기록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사가 유아의 놀이 관찰 기록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놀이 장면이 담긴 그런 사진 그리고 교사의 해석 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그런 계획안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이나 이런 데서 교사들이 계획 써놓고 놀이 설명해 놓은 거 보면 위에 지금 가처럼 뭐 몇 초에 한 번 이렇게 써놓은 거 없잖아요. 전부 사진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평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드리는데 전부 옛날 평가, 요즘 평가 다 교차해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옛날 평가는 양적인 평가, 요즘 평가는 질적인 평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이걸 계속 교차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5번 보시면은 가는 유아 관찰에 관한 관점을 설명한 거예요. 가와 나의 기술에 근거해서 양적인 측정에 기반한 객관적 관찰과 유아의 놀이를 교사의 주관에 따라서 기술하는 질적인 관찰의 차이를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일화기록 작성할 때도 일화기록은 막 이렇게 글로 한참 쓰는 거잖아요. 뭐 빈도 사건하고 다르잖아요. 빈도 사건은 이렇게 땡땡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화 기록 같은 경우엔 쭉 진짜 질적인 기록처럼 막 쓰는 거잖아요. 그때도 객관성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애가 한 말을 가감없이 다운편에 다 넣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선생님의 주관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거예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좀 주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교육부 교사 연수 자료집에 나와 있는 교사의 저널이에요. 가하고 나가 다. 보시면 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하나를 본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만 집중적으로 봤다는 것은 더 많은 거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혼자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혼자놀이 한 번 이걸 봤어요. 근데 혼자놀이 한 번, 뭐 요거 체크하는 건 혼자놀이 안에 있는 막 의미나 이런 건 못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혼자놀이만 본 거지 얘가 혼자놀이 하면서 뭘 하는지 이런 거 전혀 안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다는 것은 오히려 많은 거를 보지 못한다는 것도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봤다고 그게 정확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사가 뭐 애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 다툼의 내용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네들 싸우는 거 이거 보고 얘는 사회성 낮아, 싸웠어, 한 번 싸웠어, 두 번 싸웠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알고 그 내면을 알고 들어가 보면은 얘는 두 번 싸웠으니까 좀 많이 싸우는 애, 얘는 한 번 싸웠으니까 안 싸우는 양보하는 애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은 비가 오는 산책길에서 물 고인 웅동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은 애들이 물 팡팡 튀기고 이러니까 얘 왜 이렇게 더러워, 안전하지 못하네 이러면서 이제 애들의 발만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애들 발만 평가적으로 보고 있네? 이걸 인식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애들을 다시 봤더니 애들의 움직임이 막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발 한 번 튀겼어, 두 번 튀겼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애들을 한번 둘러봤더니 얘가 한번 팡 튀기고 있지만 방향을 바꿔서 친구한테 안 튀기게 팡팡 튀고 애들을 배려하면서 물 튀기고 있었던 게 보였던 거예요. 요게 교육부 교사 연수 자료집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을 해보셔야 되겠죠. 객관적 관찰과 주관에 따라서 기술하는 질적인 관찰의 차이가 뭐냐, 그거를 좀 이제 설명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교육부 자료집에서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행위여야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객관적인 관찰만 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 연수 자료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는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객관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객관화한다는 게 한쪽을 객관화했으면 다른 쪽은 이제 잃어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얘를 너무 객관화시켜서 판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설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관찰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초에 한 번, 10초에 두 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얘를 볼 때는 주의를 다 기울여가지고 온몸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주관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엄마 눈에는 보여요. 아기가. 자, 선생님도 얘에 대해서 주의 집중해서 보면은 10초에 한 번, 10초에 두 번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말고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보고 있는 그런 관찰 이런 것들은 전부 객관적인 관찰을 넘어서는 걸 얘기하고 있고 요게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의 시각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답은 양적인 측정, 이 양적인 측정하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측정 방법들은 전부 양적인 측정이고요. 지금은 질적인 관찰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양적인 측정은 미리 계획한 것이고 유아의 놀이와 발달 측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질적인 관찰 기록은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해석하지만 애정을 담아가지고 여기 교사의 놀이를 보고 느끼는 온몸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선생님이 좀 더 자신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유아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인 해석 전문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과거의 관찰 평가 이런 거 하고 지금의 관찰 평가가 달라진 거를 대별해서 일단 좀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의 관찰 평가가 달라진 거 설명하는 그 근거 자료들은 교육부 자료집과 최근에 출판된 책들, 그 다음에 그 누리과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교수님들 연구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수업하는 대학원 서적들 이런 데서 이제 근거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6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